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 윤석열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서 사건은 사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분이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 가장 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대국민 사과라고 하기보단 뭐 대남편 사과 또는 대서결 사과 뭐 정도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사과를 한다고는 했는데 어째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김건희 씨의 사과가 진정성을 의심받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개사과 논란입니다. 이번 사과도 개한테 주는 거냐, 뭐 악어의 눈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씨의 사과문에는 꼭 있어야 할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누구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혹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닌데 김건희는 그런 거 다 언급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사과문 한번 전문으로 보세요. 사과문의 핵심은 한두 문장뿐이고 대부분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도 굉장히 애들로 표현을 했어요. 게다가 이건 사실 사과를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잠깐 말하고는 자기 사생활이라든지 남편 자랑, 남편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니까 당연히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죠. 드라마에서 나는 그 흔한 표현 있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거의 뭐 심금을 울리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죠. 저는 이 김건희 씨의 마지막 문장을 딱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마음을 저는 거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마음, 어쩜 저렇게 모자라고 뻔뻔하고 같을까? 그 마음을 거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문, 아니 입장 발표문은 제가 봤을 땐 이건 사과문도 아니고 입장 발표문도 아니고 그냥 남편에 대한 지지 호소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저들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왜 사과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대선 출마의 명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예요. 정치 초보도 아니고 그냥 정치 신생아입니다. 경력이라고는 검사일 한 게 다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겠다도 아니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곧바로 뛰어들었어요. 이런 윤석열을 두고 지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이 보기에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대통령 뭐 다 잘할 필요 있냐? 그냥 각 부처에 뛰어난 사람 앉히고 인사권만 잘 행사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휘만 잘하면 된다. 윤석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말이 뭔가 그럴듯해 보고 먹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을 때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 보고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왜냐? 대선 캠프에 앉혀놓은 사람들 보세요. 인사권을 잘 휘두르는 게 대통령이 하면 된다면서요. 당대표인 이준석과도 각을 세우는 윤석열 한번 보세요. 이거 둘 중에 뭐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문제입니다. 야당 내부 화합도 못 이루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겠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뒤통수 때리고 상관인 장관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서 책상을 쾅쾅 치면서 분노 조절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인사권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정말 가짜죠. 아주 가짜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 보세요. 온통 검사 출신이죠. 윤석열 정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정권 교체다라는 명분으로 대선에 나온 건데 그것만으로는 국힘당 많은 후보들 중에 왜 윤석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질 않죠. 윤석열이 아니어도 정권 교체는 가능하니까요. 윤석열의 슬로건은 정의, 공정, 법치, 상식입니다. 참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멘트는 참 인상적이긴 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현 정권 민정수석 탈탈 털고 뭐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아는지 윤석열은 스스로 공정과 상식, 정의, 민주주의, 법치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새 인사에서도 아직도 공정과 상식 타령을 하고 있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초반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 가족의 일가 의혹들 한번 보시면 장모 최 씨라든지 부인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받았던 의혹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검찰총장의 무게로 깔고 뭉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색 영장은 통째로 기각되고 수사에 들어간 사건들이 1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인 경우도 있어요. 주변 관련자들은 다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는데 장모와 부인은 조사도 수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요. 그리고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치 공작이다, 기획 공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 아니 사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혹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사과하는 순간 이 의혹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했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슬로건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온 명분 자체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과는 하는데 의혹은 인정 안 해. 이런 괴랄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저 양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는 하는데 인정은 안 한다. 그럼 뭘 사과한 거죠? 심지어 선거 캠프에서는 그걸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한때 초반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50%가 넘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20% 후반에서 어떤 곳은 25%까지 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윤석열이 초조한지 폭주하기 시작해요.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공수처를 향해서 미친 사람들이라 하질 않나 상대 진영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게 가짠타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전두환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개사가 시전해놓고 다시 한번 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띄워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뿐 아니라 진영 논쟁, 색깔론이라고 하는 고리타분한 멘트도 아주 척척 잘 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국힘당에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 행보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딱 그냥 국힘당 사람 같아요. 아주 잘 집 찾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상대 후보가 확정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정상적인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 참 대단하죠. 저는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인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선거 캠프는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인정하지 말라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판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정, 법치, 상식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뒤로는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나마 그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내세울수록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테니 새로운 판을 짜자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로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언론에 띄워주기 바람잡이가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저는 윤석열이 정말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뭘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그랬죠. 제가 바보입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아니면 어디서 뭘 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때 표를 구걸할 때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어깨에 띠 하나 두르고 이렇게 명함 주고 하는데 평소에는 사실 코빼기도 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하는 이 후보들의 선거 활동이나 정책 발표, 토론,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이런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박근혜가 탄핵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박근혜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시계를 과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6월 27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출마 후보들끼리 생방송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 정몽준 씨가 버스비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 70원쯤 하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버스비 1,000원이었거든요. 2008년. 근데 정몽준이 70원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거의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람이 뭐 국민을 위한다라고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정몽준 씨는 그 다음 해에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하고 18대 19대 국회의원 당선까지 됩니다. 굉장하죠, 수준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해요. 2012년이었나요? 8월 달에 열린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 그 미디어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5천 원 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시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거든요. 그러자 박근혜는 오히려 당황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5천 원이 안 되냐면서 오히려 놀래요. 그리고 나서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에게 질문을 당하죠. 최저임금이 얼마냐라고 할 때 박근혜가 이제 똑박똑박 최저임금을 대답하는 모습이 좀 우스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버스비를 70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을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몽준이 누군가요? 그 유명한 현대 정주영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면서 마을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봤을까요? 박근혜는 어때요? 박근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지자들에게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심지어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향해 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독재자의 딸이에요. 그렇게 자란 사람이 최저임금 같은 거, 서민들의 생활과 서민들의 어떤 고통, 관심이나 있을까요? 시장 상인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했던 장면은 뭐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와 신분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 삶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냥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과 주변 사람들의 몫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하든 못하든 계속 빨아주고 띄워주는 쓰레기 언론들, 간신과 같은 참모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누군가는 제대로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주변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들은 한창 윤석열 띄우기에 열을 올렸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언론들은 윤석열의 등판 날짜를 세워가면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정식으로 등판하기도 전에 지지율 1위에 오르고 심지어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는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윤석열이 뭐 그때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다 열심히 밑작업을 해놓은 것이죠. 사실 윤석열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뭐 최재형이든 오세훈이든 뭐 누가 등판을 했든 그런 현상은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말이죠.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다 이해해 줄 줄 알고 자기 말이 다 먹힐 줄 알고 자기가 뭐 민지야 이러면 막 2030 세대들이 뻑갈 줄 알고 뭐 그랬나 봐요. 현실은 어때요? 차갑죠. 냉정하죠. 무슨 말만 하면 실언이고 망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거든요. 민지가 원하는데 그거 한번 해주자 뭐 해보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와 열광할 줄 알고 아주 놀고 자빠졌죠. 그따위 광고 만들었다가 며칠 내보내지도 못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기자들을 향해서 반말로 뭐 대학 나와봤으면 알잖아, 시간 강사 그렇게 뽑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쪽 말만 듣지 말고 뭐 이러면서 훈수를 도죠. 기자들이 넘어가던가요?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안 넘어가죠. 지지율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립니다. 윤석열이 대선 토론을 별별 이유를 대가면서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어록들을 보면 뭐 거부할 만도 하죠. 입을 열 때마다 마이너스니까요. 자신은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안 만들었대요. 아주 신박해요. 무식이 철철 넘칩니다. 근데 3프로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고 뭐 지금 정권이 전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못 잡고 놀고 자빠졌습니다.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동산 정책을 논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진짜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선거 캠프에 모인 사람들만 한번 보세요. 뭐 거의 공포의 외인 구단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막 50% 넘어가니까 우와 진짜 대통령 되겠구나 하니까 줄서기 한 거죠. 한몫 챙겨보고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라고 모인 거예요. 실력이나 브레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정책 관리나 위기 관리 이런 거 보여주겠나요? 어림도 없죠. 그 결과 어때요?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 터지고 지지율 하락하니까 선거 캠프 우왕좌왕합니다. 이렇다는 대책도 못 내놓고 당대표랑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침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선거 캠프가 브레인들을 영입해서 선거 캠프의 이 위기를 쇄신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 이미 요직에는 꼰대들이 가득 차고 앉아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뛰어난 영재를 영입하자고 하면 그 꼰대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지 밥그릇 지 자리 뺏길지 모르는데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캠프에 살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죠. 무슨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역시 네거티브죠. 이제 온갖 무슨 정치 공작 사건을 일으키면서 혐의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전략, 거기에 언론들이 일조할 거고 검찰들이 뒷받침하겠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남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이 뭐 조폭에 연루되었다, 뭐 측근이 무슨 비리가 터졌다, 이런 짓 하는 게 분명히 눈에 선이 보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를, 뭘 사과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덜 떨어진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는데 주변 간신들과 언론들이 거들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바보라고 하죠. 윤석열은 제가 바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나는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차라리 바보인 거면 나은데 더 최악은 뭐냐면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앞에서 박근혜의 예를 들었는데 평생을 공주로 영예로 살아온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래도 돼.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게 왜 안 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스케줄을 소화할 때 잠깐 머무는 곳에 변기를 통째로 바꾸라는 둥, 전신 거울이나 화장대를 바꾸라는 둥 무리한 요구를 남발을 하죠. 의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사화된 것만 4번 정도 돼요.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왜 할까? 자신은 그래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보통은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뎌져요. 그게 왜 안 돼? 내가 한 게 뭐 잘못이야?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윤석열에게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먼지 하나까지도 탈탈 터는 그런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에 대한 비리가 발견이 돼도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요? 검찰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조직으로 유명해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당하는 사람이 없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검사들이 저지른 사건이 약 1만 2천 건인데 그중에 기소된 게 14건이랍니다. 확률로 보면 0.13%예요. 1,000명이 잘못을 하면 1명 기소되는 확률의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1,000명이 죄를 지어도 1명이 조사를 받을까 말까니까요. 평생을 그 검사 생활을 하고 검사들과 어울리며 그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를 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나 검사야. 내가 하겠다는데 뭐, 다른 사람들 탈탈 털고 뒷조사하고 강압적으로 짓누르던 사람이 탈탈 털리고 조사 당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번 김건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주 대국민 사과할 때 한번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죠. 이거 사과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에 대한 혐의가 이력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부에게는 그런 상식도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측근들, 자기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되고 조사를 받아도 나는 조사조차 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윤석열은 앞으로도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과는 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괴랄한 헛소리를 시전할 거예요. 자신의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국힘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과 선거 캠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대선 토론은 열릴 수나 있을지, 내일은 또 윤석열이 어떤 망언으로 우리를 웃게 해줄지 앞으로도 역시 윤석열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두꺼운 얼굴이 하나씩 벗겨지고 민낯이 까발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